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가 한국 자동차 때문이라는 점이죠. 사고 영상을 보고 현지 전문가조차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젓고 조작된 영상이라고 치부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한국을 다녀온 한 엔지니어의 폭탄 발언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He's working hard and has raised a lot of money for xAI, and they're trying to compete with us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미국 유명 자동차 회사의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이죠. 그날 저는 이른 아침 뉴스 알림을 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 중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영상 속 차량이 한국산이라는 점에 곧바로 흥미를 거두었지만 이 사건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이미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유튜브, 트위터, 각종 뉴스 사이트에는 그 사고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동료 존 피터슨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존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마이크, 아침 뉴스 봤나? 그놈의 한국차가 또 문제잖아.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군. 존은 영상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존은 항상 그랬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었죠. 근거 없이 싼 차, 조잡한 기술이라고 폄하하곤 했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도 한국 차는 복제품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자동차만 진정한 명차라고 주장하곤 했어요. 심지어 친구가 한국 차를 구매했을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차나 사라고 충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의 말이 제 귀에 더욱 거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영상만 보였어요. 고화질로 찍힌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죠. 자동차의 로고와 디자인을 보니 분명 한국 차였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모델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차량이었어요. 스크린 옆에 놓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 차의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 차의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화면 속 차량을 조용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저렇게 날아가고 멀쩡하다고 눈앞에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30년간 본 사고 중에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수천 번의 충돌 테스트를 감독해왔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차체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탈출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분석하느라 시간이 흘러간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메모장에는 긴 분석 내용과 의문점들이 가득했죠. 한국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이번 영상은 제 전문 지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어요. 현직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구해 철저히 분석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렇게 주말 내내 자료를 찾아본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 일찍 도착한 저는 문을 닫고 모니터 화면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영상의 화질은 선명했죠.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평화로운 고속도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한국 자동차는 중앙 차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앞서가는 트럭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해보니 트럭에서 떨어진 것은 고정되지 않은 금속 파이프였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한국 자동차는 피하려 했지만 파이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화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요.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차체가 지면에서 약 2m 높이까지 솟구친 후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옆 모니터로 관련 뉴스 기사를 빠르게 검색했어요. 미국 주요 뉴스에서는 믿기 힘든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은 채 병원에서 하루 입원 후 퇴원했다고 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영상으로 돌아가 프레임별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도 차체가 거의 구겨지지 않았어요. 착지 순간에도 차체는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듯 했습니다. 프레임과 도어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며 변형되었지만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었어요. 제가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이었어요. 아직 아침 인사도 건네기 전에 그는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조작이 분명해. 저딴 차가 그럴 리가 없어. 존의 단정적인 말투에 짜증이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분석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게 아니야. 차체 변형 패턴을 봐.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정확히 작동했어. 승객 공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지. 존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국 차가 그런 기술을 가졌을 리 없어. 영상이 조작됐거나 아니면 그냥 엄청난 운이었겠지.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집중했어요. 존이 문을 닫고 나간 후 저는 차체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분명 고강도 강철과 알루미늄의 복합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와는 다른 접근법이 보였죠.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들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파손과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한국 차는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 사진을 확대해보니 차량의 손상 부위가 놀랍도록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치 설계자들이 이런 종류의 충격을 정확히 예상하고 대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교한 공학의 결과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 자동차의 안전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이 사례는 제가 본 어떤 안전 테스트보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사고 차량의 구조도와 프레임별 영상 캡처본을 붙여놓았어요. 충격 지점, 에너지 분산 경로, 차체 변형 패턴을 색깔별로 표시했습니다. 마치 범죄 수사관처럼 모든 증거를 연결하고 있었죠. 프레임 강도가 놀랍군. 저는 컴퓨터로 3D 모델링을 통해 차체 구조를 재현했어요. 사고 당시 받은 충격의 크기를 계산해보니 보통 자동차라면 승객 공간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였습니다. 이 한국차의 어필러와 비필러는 충격을 받은 후에도 형태를 거의 유지했어요. 일반적인 설계로는 불가능한 결과였죠. 에너지 분산 구조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차는 충격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전체 차체로 골고루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격투기 선수가 낙법으로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제가 지난 30년간 수행한 충돌 테스트에서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충격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전달되었고 그에 따른 변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차는 다른 논리를 따르고 있었죠. 충격 흡수 범위가 훨씬 넓었고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노트북에 계산식을 빠르게 입력하면서 충격량과 변형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안전 설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곡선이 나타났죠. 내가 해온 실험보다 완벽하다.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했던 안전 모델들보다 이 자동차의 성능이 뛰어났다니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했죠. 이 차는 사고 충격을 정확히 분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실 문이 열리고 부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작업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크, 아직도 그 한국차 분석하고 있나? 새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차의 안전 설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연구를 뛰어넘어요. 사고 충격을 정확히 분산시키는 구조가 있어요. 부서장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 열정에 못 이겨 좀 더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가 나간 후 저는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이 차량의 프레임 강도, 에너지 분산 구조, 충격 흡수 범위는 모두 완벽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승객 공간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체 외부는 상당한 손상을 입더라도 승객이 앉은 공간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었죠. 이건 누군가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차야. 결론을 적으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철학이 담긴 설계였죠. 미국이나 유럽 차들도 안전을 중시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 앞에 존이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비웃음이 가득했죠.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차에 집착하고 있나? 이제 그만 놓아주지 그래. 존의 말투에는 여전히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책을 접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존, 난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제 말을 들은 존의 포크가 식판에 떨어졌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나라에 직접 가본다고? 진짜 그딴 나라까지 가서 뭘 보겠다고? 존은 코웃음 치며 주변 동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마이크가 한국에 간대요. 그 조잡한 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러요. 몇몇 동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난 30년간 해온 모든 테스트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차야. 엔지니어로서 그냥 넘길 수 없어. 존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잖아. 굳이 그런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나? 말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겠어. 난 그런 사람이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직항편을 찾아보니 다음 주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이 결정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서장 오피스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휴가를 내고 한국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 자동차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요. 부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회사 리소스를 활용하진 마. 물론입니다. 개인 휴가로 다녀올게요. 다만 복귀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는 동의했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안전 테스트 엔지니어로서 그들의 시설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녁에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적 통찰이 제 모든 불안을 덮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존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약간의 의심이 느껴졌죠. 정말 가는 거야? 시간 낭비가 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마침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였어요. 거대한 현대식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로비에서 한 여성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마이크 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투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김 연구원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충돌 실험소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장이야?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부럽지 않을 규모와 기술이었죠. 충돌 실험실에서는 실제 더미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왔어요. 충격량, 변형률, 승객 보호 지수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었죠. 이 시설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한 대의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최소 1000번 이상의 충돌 테스트를 거쳐요. 김 연구원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소재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고강도 소재 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연구원들은 다양한 강철과 알루미늄, 심지어 탄소섬유 복합 재료까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일반 강철보다 강도는 3배 높지만 무게는 20% 가벼워요. 차체에 적용하면 안전성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들의 기술력은 미국보다 뒤처지기는커녕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방문한 조립 공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은 최종 품질 검사에서만 필요할 뿐이었죠. 이 로봇들은 0.01mm 오차 범위 내에서 작업해요. 인간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죠. 공장 한쪽에서는 특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완성된 차량 프레임의 다양한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는 실험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스트레스 분포도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테스트는 차량이 다양한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줘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소와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남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방문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한 연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책임자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60대 엔지니어였습니다. 리 씨, 우리가 안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의 가족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사명감에 가까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교함, 미국보다 5년은 앞섰다. 연구소 방문 다음 날 김 연구원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이크 씨, 오늘은 직접 우리 차를 운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도심부터 고속도로, 그리고 시골길까지 다양한 도로, 환경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행 경험이야말로 차량의 진정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연구소 주차장에서 최신 모델의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택 나는 진회색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자 첫 느낌부터 남달랐어요. 좌석은 마치 제 몸에 맞춘 듯 편안했고 계기판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시동을 걸자 예상과 달리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기판의 불빛으로만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음과 진동 제어에 특별히 신경 썼어요. 이제 출발해볼까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좌측 통행에 긴장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반응성이 놀라웠어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했죠. 이 도로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속도가 올라가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방음부스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3중 방음 설계와 특수 흡음 소재를 사용했거든요. 도로 소음과 바람 소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서울 도심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차량의 민첩한 반응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한국어였지만 김 연구원이 간간히 방향을 안내해 주었어요.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차의 진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120km/h까지 속도를 올려도 핸들은 안정적이었고 노면의 작은 충격도 승객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 정말 훌륭한데요.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나네요. 김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스펜션 시스템이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이 미세한 변화도 감지해서 대응하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같은 제조사의 다양한 모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휴게소를 나와 이번에는 시골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포장이 잘 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승차감은 여전히 편안했어요. 작은 돌멩이나 홈이 있는 곳을 지나도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연구원이 시골 마을 정비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어요. 작은 정비소에 도착하자 기술자 2명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간단한 점검을 부탁했고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10분 만에 끝났어요. 이런 빠른 정비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점검에 적어도 1시간은 걸릴 텐데 김 연구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정비의 효율성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합니다. 부품 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시스템을 개선해서 시간을 단축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환경에서 이 차를 운전해봤지만 단 한 번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정숙성, 반응성, 편안함 모두 최상급이었습니다. 이런 승차감, 이 가격대에서 못 느껴봤어. 게다가 정비도 10분 만에 끝나. 그렇게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연구진들과의 공식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 연구원을 만나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연구소가 아닌 본사 회의실에서 핵심 연구진들을 만날 예정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원 6명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두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김 연구원이 간단히 소개를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회사의 안전기술 핵심 연구팀입니다. 각자 구조 설계, 소재 개발, 충돌 테스트,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첫 번째로 발표한 소재 개발팀 리더는 자동차 프레임에 사용되는 특수 강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강철보다 40% 가볍고 강도는 60% 높은 소재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소재가 사고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비결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가 차체 전체에 적용되어 있죠. 두 번째 발표자는 차량 구조 설계팀 책임자였어요. 그는 스크린에 복잡한 도면을 띄웠습니다. 우리 차의 구조는 라이프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승객 주변을 여러 층의 보호막으로 감싸는 거죠. 충격이 가해지면 외부부터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 승객에게 전달되는 힘을 최소화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들의 기술은 단순히 앞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성능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이들은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비결이 뭔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연구팀장이 답했어요. 우리는 차를 만들지만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우선이죠. 이런 철학이 결국 효율적인 방식을 찾게 만들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게 합니다.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눈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연구팀과 함께 실제 충돌 테스트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방호복을 입고 안전 유리 너머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테스트카가 벽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연구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충돌 후 즉시 연구원들이 차량으로 뛰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논의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직업을 넘어선 사명감이 느껴졌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연구팀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기술이 기술을 이긴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한 기술이야. 제가 맥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죠. 연구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 차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에서 얻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인터뷰 내용까지 모두 소중한 증거였죠. 이제 제 눈앞에는 명확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현지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져 수락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카메라를 향해 솔직하게 말했죠.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인터뷰어가 제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존경할 만해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 진입할 무렵 귀국 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가장 먼저 존을 만나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었죠.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예상대로 많은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존도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걸 발견했나? 대답 대신 제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존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 영상에서는 눈을 떼지 못했죠. 이건 정말 놀랍군. 내가 틀렸나? 그의 솔직한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전체 미팅에서 제 한국 방문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특별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만든 차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차입니다. 이 문장에는 제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기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자부심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심으로 담아 말했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었어요. 저의 오랜 편견이 완전히 깨졌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목격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자동차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가 아닐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저는 이제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대만 교육부에서 긴급 발표를 내놓으면서 거리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함께 SNS에서까지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놀라운 건 이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본 중국은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生活必需品保供工作十分重要，相互认真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외일인이라고 합니다. 7년 넘게 대만 교육부에서 언어 정책을 맡고 있죠. 학생들의 언어 향상을 향상시킬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는 합니다. 왜냐고요? 대만어 사용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20대 이하 젊은 세대 중 일상에서 대만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40%나 감소했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외일인 이번 보고서도 좋지 않네요. 교육부 국장 리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회의실에 모인 다른 동료들도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묘안을 내놓지 못했죠. 중국어와 영어는 취업의 필수라 배우지만 대만어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리서치팀 장인 리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만의 젊은이들은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언어에만 관심을 보였죠. 대만어는 그들에게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구식 언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표기법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자는 대만어의 발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로마자 표기법도 너무 낯설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난제였어요. 대만어는 성조가 복잡하고 발음이 풍부한데 기존 문자 체계로는 이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대만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통계 담당자가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간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중국어, 영어로만 가득한 이 도시에서 대만어의 흔적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보고서들이 쌓여갔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언어 보존 정책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언어 정책을 분석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언어들의 사례를 연구했어요. 그러던 차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7년간 쉼없이 일한 저에게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 거죠. 리우 국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웨이린, 이제 좀 쉬어. 내가 없으면 부서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야.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평소 동경하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파리, 베를린, 로마. 문화의 중심지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파리의 늦은 봄은 생각보다 선선했어요. 에펠탑, 루브르, 세느강.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들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대만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골목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폴리글롯이라는 이름의 그 서점은 언어학습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책장마다 세계 각국의 언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런데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글?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문자였어요. 둥글고 반듯한 선들로 이루어진 어딘가 친근해 보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었죠. 한글로 시작하는 한국어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교재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신기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음성표기 체계라는 사실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모음과 자음을 블록처럼 조합하면 어떤 발음도 만들 수 있다고요? 서점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더 자세한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책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했죠.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이라니. 책을 읽으며 흥분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음운 체계를 정확히 반영해 설계된 문자였죠.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어도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인데 한글을 응용해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만어의 풍부한 성조와 복잡한 발음을 한자로는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었지만 한글이라면 어떨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를 응용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카페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은 잊은 채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체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와서도 밤새 연구했습니다. 휴가인데도 언어 연구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대만어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행을 일찍 끝내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동료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제 눈빛을 보고 오히려 궁금해했죠. 뭔가 재미있는 걸 찾은 것 같은데?
리우 국장님의 물음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글이라는 문자를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바로 실험 결과를 공유하기보다는 먼저 철저히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한글과 대만어의 음운 구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국립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모든 책을 빌려 읽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보는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죠. 이거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지는데 놀라웠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대만어의 발음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단어들을 시도해 봤어요. 대만어에는 성조가 있어 같은 발음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 옆에 작은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죠. 일주일간의 개인 연구 끝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느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테스트해볼 차례였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께 연락해 학생들과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번 해봅시다. 다행히 교수님도 호의적이셨죠. 그렇게 대학생 10명을 모집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 후 제가 만든 대만어 표기법으로 간단한 문장을 읽게 했어요. 실험 첫날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와, 이거 한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학생도 신기해하며 말했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 학생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기존 방식보다 약 40% 빠르게 익혔습니다. 특히 발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한자로는 어려웠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 좀 더 확장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만어를 배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0대 참가자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사용했지 글로 읽고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렇게 실험 결과에 확신이 생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과 상의한 끝에 작은 책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5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으로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 기초라는 제목을 붙였죠.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교재를 완성했습니다. 기본 인사말부터 일상 대화까지 간단한 대만어 표현들을 한글로 표기한 책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건 그냥 우리의 작은 실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테스트는 필요했어요.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지혜숲 서점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서점 주인 왕 씨가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50권만 인쇄해서 서점에 보냈죠. 그것도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언어학습 코너의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한 달 뒤에 가서 팔리지 않은 책들을 회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3일 후 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책이 거의 다 팔렸다는 소식이었어요. 확인하러 서점에 갔더니 진열대에는 단 3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책이 예상보다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특이해서 사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물어본다고 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100권을 급히 인쇄해 보냈는데 그것도 4일 만에 동났어요. 서점 앞에는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의하는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재입고 일정과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면 정말 쉬운지 확인하는 질문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학습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대만어 기초 회화를 마스터했다거나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알았는데 이제 읽고 쓸 수 있다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한글을 활용해 대만어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글 표기법에 열광하며 대만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만어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는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어요. 여러 서점에서 재고 문의가 쇄도했고 출판사들도 연락해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이베이 데일리 뉴스에서는 혁신적인 대만어 학습법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대만 교육주간지에서는 잊혀가는 대만어를 구하는 열쇠 한글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런 반응에 기뻐하면서도 조금 긴장했어요. 이제는 소규모 실험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는 매일같이 문의 전화가 울렸고 이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 반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언어학 교수들의 비판적인 논평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글 표기법이 더 알려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를 써야 하지? 우리 고유의 표기법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이완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언어 정체성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죠. 이건 대만 문화 정체성을 해치는 거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어. 특히 교육부 고위관료 정즈아오의 반발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교육정책 담당 부국장으로 언어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정즈아오는 공식 석상에서 제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한자로 대만어를 기록해왔다. 한글 도입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우리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즈아오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보수층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이 문제를 다뤘고 대만 사회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쓰는 순간 대만어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한자 보존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한글 표기법이 대만의 문화적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겼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어요. 제가 출근길에 교육부로 향할 때면 때로는 소규모 시위대가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켜라. 한글에노, 한자 YES 같은 문구들이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면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응원의 미소를 보내줬지만 다른 이들은 냉랭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저를 문화배신자로 몰아갔고 진보 언론에서는 언어혁신가로 추켜 세웠어요. 이런 양극화된 반응에 가끔은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정즈아오가 이끄는 전통 보존파와 저를 지지하는 실용주의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종종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장회일인 당신은 우리 전통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소. 정즈아오가 어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 소신은 확고했어요. 전통을 존중하지만 언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언어 자체가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논쟁은 학술 세미나와 공개 토론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타이베이 대학에서 열린 대만어의 미래 토론회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몰렸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글 표기법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설명했고 반대파는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은 이제 대만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SNS에서 몇몇 논평가들이 한글 표기법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빠르게 변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였죠. 대만이 한글을 도입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어요. 작은 언어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이 문제에 가세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한국이 대만을 문화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CCTV에서는 중화권의 문화적 통합을 저해하는 한글 침투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대만 정부에 큰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대만 정부도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했어요. 총리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교육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요?
회의에 참석한 한 관료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교육부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육부 장관실로 호출되었어요. 장관과 정즈아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웨이린, 당신의 연구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한글 표기법 연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단해야 한다니요. 정즈아오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입니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육부의 결정을 따라주세요. 장관의 말에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을 넘어서 사라져가는 우리 언어를 구하기 위한 사명이라고 느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자료들, 실험 결과, 학생들의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한 문자가 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선생님, 한글로 대만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를 중단하는 척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 언어를 살리는 일이라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연구를 중단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펼쳐놓고 매일 밤 몰래 연구를 계속했어요. 휴대폰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계속 연구하고 싶은 사람.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의했어요. 우리는 대학 카페나 학생들의 자취방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더 체계화하고 더 많은 어휘와 문법을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밤 기대하지 않았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도윤 교수였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글과 대만어에 관한 연구를 보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김 교수가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는 최근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린 우리 예비 연구 결과를 읽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놀랐어요. 공식 연구가 중단되었는데도 이전 자료가 출판된 모양이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를 표기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면 함께 연구해보죠. 제가 한글의 의문학적 특성에 관해 2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김 교수와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연구 진행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성조 표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대만어에는 7개의 성조가 있어요. 이것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의 성조 표기 기호를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한글은 원래 디자인이 모듈식이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었어요. 한글 글자 오른쪽 위에 작은 점이나 선을 추가해 성조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발음과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건 혁명적이네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은 우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표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조 표시가 추가된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니 마치 완벽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에게 새 표기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작은 교재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배포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PDF 형태로 공유되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며칠 만에 5,000을 넘었습니다. 연구는 빠르게 확장되었어요. 김 교수는 매주 화상회의로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한국의 다른 언어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만어 문법까지 한글로 체계화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표기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연구였지만 이제 국제적인 협력으로 더 강력해졌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김 교수와 함께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의문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완성했어요.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의문 체계 확장을 통한 한글의 대만어 표기 적합성 연구였어요.
처음에는 학술적 관심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은 대만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마르틴 교수가 국제언어학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는 우리 연구를 인용하며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른 언어 표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도 한글 표기법은 대만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MIT 언어학과에서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세미나까지 개최했습니다. 국제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대만 대중들로부터 왔어요. 은밀히 배포되던 우리의 교재가 사회관 개망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대만 전통 민요를 부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생겼어요. 유명 유튜버가 한글로 표기된 대만 민요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처음으로 대만어 가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더니 눈물을 흘리셨다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대만 정부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부서로 돌아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연구 중단을 지시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의견을 구하다니요. 회의실에는 교육부 장관, 정즈아오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국립대학교 언어학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한글 표기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즈아오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공식화한다면 중국의 더 강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한글 표기법 덕분에 대만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30%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언어 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 교육부 산하의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외일인을 책임자로 임명한다. 정즈아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언어 역사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글 표기법 연구는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언어, 우리 문화를 지키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혼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한글이 저희 대만어를 살리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정이 계속되겠지만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이 협력이 우리 언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만인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미국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수학여행이 전교생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여행 이후 학생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대부분 한국 유학 준비에 돌입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본 미 교육부 장관은 결국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By a woman who described the Republican Party platform as a platform of white supremacy. This is going on at West Point.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밀러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모든 것은 그날 아침 우리 학교 강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특별 발표가 있다고 했죠. 브라이언은 제 옆에서 하품을 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소피아는 앞자리에서 단상을 기대에 차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번 학기 수학여행 대상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죠. 몇 초간의 정적 후에 실망과 불만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강당을 채웠어요. 특히 브라이언은 누구보다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거기 아직도 전쟁 중 아냐? 대통령도 없으면서 북한이랑 총질하는 곳이라고. 브라이언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시카는 손을 들고 유럽 같은 진짜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김치만 먹는 나라야. 기술이라곤 삼성 핸드폰 하나 베껴 만든 거 말고 뭐가 있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건지. 그때였습니다.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라며 브라이언의 무지를 지적했어요. 저는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결국 교장 선생님은 마이크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청했어요. 이것이 바로 수학여행이 필요한 이유라며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편견을 깨기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발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수학여행 발표 다음 날 우리 반은 사회 수업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린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은 한국 수학여행 찬반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린 선생님은 여러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해 공식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교실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린 선생님은 반을 두 팀으로 나누었죠. 브라이언이 반대팀 대표로, 소피아가 찬성팀 대표로 뽑혔습니다. 브라이언은 토론을 시작하며 한국을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자유도 없고 학생들이 로봇처럼 군다고 주장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직 공부만 하는 나라라며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의 자살률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런 나라에 가서 우울증을 어떻게 얻는지 배우겠냐는 비아냥까지 했습니다. 그의 말에 교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말이 완전한 편견이라고 반박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교육국가 중 하나이며 PISA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교육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소피아는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암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치며 한국의 창의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저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복제하는 데 능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삼성도 애플을 베꼈다며 한국 문화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소피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한류 현상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에 열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석권을 예로 들었어요. 교실은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한쪽은 브라이언을 지지하고 다른 쪽은 소피아를 지지했어요.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린 선생님이 마침내 개입하여 저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직접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브라이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간 낭비라며 차라리 하와이에 가는 게 낫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소피아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브라이언의 생각이 한국에 가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린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 수업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수학여행은 한 달 후라며 모두 준비할 것을 당부했어요. 그렇게 한 달간의 한국어와 문화 수업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인천행 비행기가 오후 1시에 출발한다는 공지를 받고 아침 일찍 공항에 모였습니다. 공항 로비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과 배웅하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도착해 한국어 회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는 기대에 차 있었죠. 반면 브라이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국은 너무 멀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문화 충격에 대비하라며 웃으셨어요. 사실 저도 내심 긴장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린 선생님이 우리를 모아 출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브라이언이 또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 가면 인터넷 검열이 심해서 자유롭게 SNS도 못할 거라며 친구들을 선동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미국인은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늘어놓았어요. 소피아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검열 같은 것은 없다고 정정했어요. 브라이언은 코웃음을 치며 북한과 헷갈렸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지연된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것조차 한국의 탓이라며 이게 뭐가 글로벌이야? 비행기도 제 시간에 못 오는 나라야라고 불평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간의 수업에서 한국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정말 그곳 학생들은 로봇처럼 공부만 할까? 음식은 정말 너무 매울까? 사람들은 영어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브라이언의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정중한 인사에 브라이언조차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긴장과 기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옆자리에서 여전히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김치 냄새 때문에 숨도 못 쉴 거야. 벌써부터 비행기 음식이 걱정되네. 소피아는 몇 줄 앞자리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제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브라이언처럼 실망하게 될까? 아니면 소피아처럼 새로운 문화에 매료될까? 마침내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어요. 천장은 높았고 넓은 공간은 유리와 철골 구조물로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여전히 투덜거렸어요. 그는 한국이 낙후된 나라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첫인상은 그의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에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자동화된 셔틀 트레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소피아는 흥분했어요. 이거 봐, 완전 미래적이지 않아? 브라이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이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을 통해 빠르게 입국 절차를 진행했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절차가 불과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브라이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린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입니다. 17년 연속 서비스 품질 1위를 차지했죠.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한 후 우리는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은 미국의 어떤 역보다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벽은 현대적인 디지털 안내판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질서였습니다.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타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이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음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아무도 소리 안 질러? 지하철이 조용하다고.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의 큰 목소리에 몇몇 한국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통카드를 받아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환승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던 한국의 모습과 지금 제가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후 우리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놀라웠어요. 빌딩들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브라이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호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린 선생님이 먼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오늘은 현지 문화와 거리 풍경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거리였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된 보도블록과 반짝이는 가로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브라이언도 주변을 둘러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왜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지? 그의 질문에 그린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적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집이나 정해진 장소까지 가져가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임에도 차가 한 대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미 다들 길을 건넜을 텐데 말이죠. 브라이언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 차도 없는데 왜 다들 서 있는 거야? 그는 건너려 했지만 한국인들의 시선이 느껴져서인지 결국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문화야. 좋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번화가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전화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듯 했어요. 작은 공원에 들어섰을 때 분리수거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유리, 종이까지 세세하게 나누어진 분리수거함이 있었어요. 한 시민이 자신의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국보다 더 질서 있어 라고 작게 중얼거렸죠. 이전의 비웃는 태도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현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영어로 어디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식당 이름을 말하자 그분은 웃으며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더 친절해지셨습니다. 식당 앞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는 저희에게 작은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디자인의 책갈피였어요. 브라이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우리는 그냥 외국인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만에 보고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브라이언이 말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질서, 청결, 상호 존중, 친절함.
이런 가치들이 일상에 깊이 녹아있는 나라였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게 진짜 한국이야. 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교복은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모두가 단정해 보였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소피아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죠. 저도 배운 대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 후 우리는 각자 담당 학생과 짝을 이루어 교실로 향했습니다. 제 파트너는 민준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웃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지성이라는 학생과 짝이 되었죠. 지성이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번역 앱을 사용해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인사했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인사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첫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놀라웠어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미적분을 고등학생들이 자유자재로 풀어내는 모습에 브라이언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열정이었어요. 질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쉬는 시간, 민준이 저에게 학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율학습이나 학원에 간다고 했어요. 브라이언은 그럼 언제 놀아? 라고 물었습니다. 지성이는 웃으며 주말에,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행복해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았어요. 급식은 다양한 반찬과 국, 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김치를 보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더니 의외로 맛있다며 놀라워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식판을 직접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까지 분류하여 버리고 식판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누군가가 치워주기를 기대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오후에는 팀 프로젝트 활동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이 섞여 4인 1조로 팀을 이루었습니다. 주제는 양국의 청소년 문화 비교였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점차 몸짓과 간단한 영어, 번역 앱을 활용해 소통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속한 팀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주제로 삼았어요. 처음으로 브라이언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성이가 K-팝 댄스를 가르쳐주자 브라이언도 미국 힙합을 선보였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은 통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교 시간, 한국 학생들이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손으로 접은 종이약, 한글로 쓴 우리 이름, 작은 기념품들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지성이가 준 태극기 핀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다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학교의 청소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청소 구역을 나누자 모두가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흩어졌어요. 걸레, 빗자루, 쓰레기통을 들고 교실,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직접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학교에 청소부가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해. 저는 복도 청소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소피아는 교실 창문을 닦으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브라이언도 점차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던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더러움을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우리는 학교 옥상에 모였어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 때문이에요.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브라이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이 발전한 거야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무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청소는 단지 정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었어요. 책임감,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브라이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의 눈에는 깨달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10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 우리 모두는 묘한 침묵에 잠겼어요. 아무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 브라이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케빈,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사람을 키우는 나라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첫 등교일, 학교는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주었어요. 브라이언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브라이언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그가 학생회에 지원해 학교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의식을 우리 학교에도 도입하고 싶어. 소피아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학교 시스템, 공공질서,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였죠. 학교 내 한국 문화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한 달 후 학교 전체 조회 시간에 우리 셋은 한국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먼저 나섰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라는 것을. 저도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을 보기 전과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방식,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년 수학여행 희망지 투표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지하철, 웃는 얼굴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노인분의 모습까지. 이 모든 기억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서 배운 삶의 태도를 평생 간직할 것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뉴욕주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문서로 인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70년 넘게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폭로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하죠. 문서가 발견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I asked my Republican colleagues over there, you find that decimating social...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독립탐사기자로 활동 중이죠. 어릴 적부터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 도시락을 보고 코를 찌푸렸고 제 이름을 일부러 잘못 발음하며 웃곤 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은 기본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찍고는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소피야, 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멋진 업적을 남겼단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도 늘 내 뿌리를 절대 잊지 말으렴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이 제게 힘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 덕분에 저는 문화와 교육의 연결고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아버지는 항상 교육이야말로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저는 저널리즘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교육 정책을 조명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그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쁜 뉴욕의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했어요. 미국의 문화 정책이 세계 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가 가진 두 문화의 이해로 세상에 기여하라고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죠. 저는 보관소에 도착해 1940년대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던 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파일 사이에서 한국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자료를 펼쳐봤죠. 놀랍게도 한글이 문맹 퇴치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한글의 우수성이 공식 문서에 있었어요. 더 깊이 살펴보니 이 연구가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현 교육 정책과 상충되므로 대외비로 분류할 것이라는 글귀도 있었죠. 직원에게 자료들을 복사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문서는 최근 기밀 해제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둘러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어요. 며칠 후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다시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직원은 그 자료가 현재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상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연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고를 받다니요. 창문 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의 놀림에 맞서 당당히 서 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본능은 진실을 파헤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핏줄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저에게 속삭였죠.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라고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비밀과 그것을 숨기려는 세력의 진실 모두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뉴욕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학 전문가 박지훈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박 교수는 미국 내 한국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자였고 특히 한글과 한국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가에 가득 꽂힌 책들 사이에서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에 대해 설명했어요.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 보고서라고요?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보셨다니 놀랍네요. 저도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 문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캔한 자료를 보여드리자 박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소피 씨,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 체계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반영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 연구에 깊이 발을 들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저는 기록 보관소에서의 이상한 경험과 받은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미군정 시기 한국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삭감이었지만 다른 연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2018년 시카고 대학의 김 교수가 비슷한 연구를 하다가 돌연 사임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학계에서는 다들 의문을 품었죠. 제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 세력이 이 연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연구를 막으려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글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미국의 언어 교육 정책 전반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영어를 보급하려는 미국의 문화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고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 씨,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정치와 권력이 얽힌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 될 거예요.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끝을 보겠다고요. 다음 단계로 저는 미군정 시절 교육부에서 일했던 생존자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군정 시절 교육부에서 일했던 생존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도서관 자료, 심지어 국가기록원까지 뒤졌지만 관련 자료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오던 차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전 참전퇴역 군인 스미스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내 전우 중 한 명이 미군정 교육부와 연결되어 있었어. 그를 통해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비서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조용한 은퇴자 마을에서 82세의 마거릿 스펜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신 마거릿은 나이에 비해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 문자 연구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마거릿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7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거릿은 1947년 자신이 미군정 연구 프로젝트의 문서 작성자로 일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교육이 중심이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효율성이 명확히 드러났죠. 마거릿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불과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를 마스터했어요. 같은 기간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죠. 수치로 보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최소 3배 이상 높았어요. 왜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거릿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시 연구가 발표되었다면 한국의 교육 정책이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교육 관계자들이 연구 결과에 불편해했어요. 특히 영어 보급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이 연구가 미국의 영어 우선 정책과 충돌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언론에 유출하려고 했어요. 그는 한글의 우수성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음날 그는 보안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 후로 연구팀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어요. 마거릿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연구팀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한국인 연구원이에요. 이름은 김재현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확인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내지 않은 이메일이 발신함에 있었고 모든 폴더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 통화 기록이 모두 지워져 있었고 낯선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기기들을 해킹한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위험은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어있던 퍼즐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재현,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의문을 안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헨리 한 대령도 한국전에 참전했었고 전쟁 전에는 미군정에서 교육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나요? 물론 있지. 다락방에 그대로 있어. 왜 갑자기 그걸 찾니? 다큐멘터리 작업 중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날 교회의 부모님 집 다락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군복 훈장, 편지들 사이에서 한국 교육 임무 1940년대라고 표시된 폴더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미군정 교육부 내부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의 개인 노트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연구 보고서는 뉴욕 본부로 이관됨. 연구 내용은 기존 정책과 상충됨으로 언급 금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찾던 바로 그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연구원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 공식적으로는 사직 처리됨. 노트를 더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어요. 사진 뒷면에는 서울 1947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와 몇몇 군인들 그리고 한 한국인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박 교수의 오래된 논문에서 본 연구원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마거릿이 언급했던 김재현이었어요.
즉시 박 교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김재현 박사예요. 그는 한글 효율성 연구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공개하려다 미국 교육 담당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그 후 실종되었어요. 실종이라니.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을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뉴욕주 기록 보관소 특별 섹션에 보관. 접근 코드 RG350K.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연결고리였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발견했던 문서의 출처와 할아버지의 노트가 연결되었어요. 이제 완전한 보고서를 찾아야 했고 김재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접근 코드를 가지고 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한국인의 피가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를 만나 함께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접근 코드 RG350K를 이용해 최종 보고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소피 씨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박 교수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으로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보관소에 도착해 접근 코드를 제시하자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 섹션은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준비해 간 할아버지의 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특별보관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에는 오래된 문서 캐비닛이 가득했어요. 직원의 도움으로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1947년 날짜가 찍힌 이 보고서는 미군정 교육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박 교수와 저는 숨죽이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박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2주 만에 신문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었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결과도 있었어요. 6개월간의 추적 연구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단어 학습량은 영어보다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높았습니다. 문맹률 감소 속도 역시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빨랐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인 거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정책 메모를 보고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하고 한글의 효율성 연구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 연구 결과의 공개는 미국의 언어 정책 및 문화 수출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선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미국의 언어적, 문화적 패권을 위해 한글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죠. 이걸 봐요. 박 교수가 보고서의 저자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주 연구원으로 김재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 헨리한의 이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김재현은 동료였던 거네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저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제가 이어받은 것 같았어요. 이 보고서를 복사해야 해요. 박 교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박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내야 해요. 우리는 보고서 전체를 스캔했고 박 교수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였어요. 보고서 전체를 스캔하고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70년 전 연구 결과가 정말 정확한 것일까요? 혹시 당시 정치적 이유로 데이터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요? 저널리스트로서 검증 없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박 교수님, 이 연구 결과를 현대에서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모아볼 수 있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20명의 대학생으로 실험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10명에게는 한글을, 나머지 10명에게는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자 체계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모두 외국어 학습 경험이 비슷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문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간단한 신문기사 해독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제시된 기사의 68%를 읽을 수 있었던 반면 다른 문자를 배운 학생들은 평균 23%에 그쳤습니다. 이건 미군정 보고서의 결과와 거의 일치해요. 박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건 그 연구가 정말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예요. 실험 참가자들도 한글의 효율성에 놀라워했어요. 한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주 만에 한글로 신문을 읽게 됐다니 믿기지 않아. 해시태그 한글 효율성, 해시태그 언어혁명 같은 내용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담은 예비보고서를 작성해 몇몇 미디어 관계자에게 보냈어요. 한 온라인 교육 매체가 관심을 보였고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의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내 계정에 접속할 수 없었고 복구했을 때는 그 게시물만 사라져 있었어. 더 충격적인 일은 이어졌습니다.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세단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건물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다음날 CCTV를 확인했을 때 정말 한 차량이 제가 걸어오는 내내 천천히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전화나 이메일도 도청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에게 상황을 알리자 그녀는 매우 걱정했어요. 소피 씨,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슷한 연구를 하던 학자들도 이런 협박을 받았대요. 조심해야 해요. 이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소피안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무부 문서 담당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그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소피 씨,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미군정 문서들은 즉시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문서들은 여전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씨, 우리는 당신이 기록 보관소에서 열람한 모든 문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아버지의 문서를 통해 접근 코드를 획득했다는 것도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계속 파헤친다면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70년 전 언어 연구가 국가안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밀러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이 주소로 반납하세요. 당신의 협조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에 은행의 알림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부 요청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업 중이던 독립 언론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당신과의 협력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했을 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둬라. 공포에 떨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비밀 장소에 숨겨둔 USB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중요 문서는 그 USB와 온라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자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계좌는 동결되고 일자리는 잃었으며 동료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손안에 있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소피안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무부 문서 담당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그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소피 씨,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미군정 문서들은 즉시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문서들은 여전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씨, 우리는 당신이 기록 보관소에서 열람한 모든 문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아버지의 문서를 통해 접근 코드를 획득했다는 것도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계속 파헤친다면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70년 전 언어 연구가 국가 안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밀러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이 주소로 반납하세요. 당신의 협조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에 은행의 알림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부 요청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업 중이던 독립 언론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당신과의 협력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했을 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둬라. 공포에 떨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비밀 장소에 숨겨둔 USB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중요 문서는 그 USB와 온라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자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계좌는 동결되고 일자리는 잃었으며 동료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손안에 있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선택은 명확했어요.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문이 닫혔다면 다른 곳에서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비밀리에 보관해둔 USB를 꺼내 모든 자료를 재정리했습니다. 실험 결과, 역사적 문서, 인터뷰 내용까지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 주제를 다루길 꺼려했지만 제가 한국 언론사 몇 곳에 보고서를 보냈자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효율성, 70년간 은폐된 미군정 연구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의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내용이 폭발적으로 공유됐고 학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글 효율성 연구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어학과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위협과 압박에 지친 상황에서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수락했고 다음 달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것이 당분간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 교수,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자리를 메웠어요. 강연에서 저는 발견한 모든 증거와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교한 체계로 그 효율성은 70년 전 미군정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미국의 문화적, 언어적 패권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강연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에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안 씨, 제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저는 김재현 박사의 조카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재현, 그 실종된 연구원의 가족이라니.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족 내에서도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이 남긴 일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실종 직전에 작성한 일기와 몇 가지 문서인데 소피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진호 씨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김재현 박사의 일기장, 연구 노트,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삼촌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가족들은 70년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추적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김재현 박사는 한글의 효율성을 세상에 알리려다 희생된 것일까요? 서울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의 끝이 아직 멀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비밀과 함께 70년 전 실종된 한 학자의 운명까지 밝혀내야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결코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힘과 지혜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저는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